부안에서 경작을 하고 있던 상조는 어느 날 밭에서 죽은 아들 형진의 이름이 새겨진 5만원 지폐를 발견한다. 불길함을 느낀 상조는 형진의 기일에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땅에 대한 증여와 죽은 첫째 형진이 소유했던 군산일대의 땅을 증여하기로 한다. 한편 둘째 아들 형용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아내 유화에게 서울을 떠나 증여받을 군산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 형진의 터에 베이커리 카페를 차릴 구상을 한다. 우연히 들른 그 군산 땅에서 한 남자를 만난다. 그 남자는 이필석이라 하고 죽은 형과 인연이 있다고 말한다. 또 자신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형진의 소유였던 이 터에 카페를 하면 크게 성공할 거라 이야기한다. 한편 죽은 형진이에게는 아내 혜령이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 사이에 자식 하나가 있었다. 혜령은 이번 증여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상조가 형용에게 물려준 군산 터는 엄연히 자신과 호적상으로 자식인 자신의 아이 수인이가 상속받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조는 거부한다. 사실 상조는 그 혜령을 탐탁지 않아 했으며 자식 수인 역시 형진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군산으로 내려온 형용과 유화는 군산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필석의 조언에 따라 카페를 준비하지만 막대한 창업 비용에 허덕인다. 그 터에는 가운데 오래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필석의 조언으로 나무는 그대로 살리고 필석은 부족한 창업 자금을 도와주기로 한다. 그리고 카페는 꿈이집이란 뜻의 일본어로 유메야라 짓는다. 우연히 유메야에 들르던 유화는 그곳에서 음산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우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일본식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의 환영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남자는 테데이게라고 외치고 사라진다. 이 일이 있은 후 유화는 이곳에 불길함을 느낀다. 우연히 그의 동서 혜령이가 어떤 남자와 거리에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를 밟던 중 그 남자가 무당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우여곡절 속에 카페는 오픈하게 되고 나름 핫한 장소로 입소문이 나게 된다. 하지만 유화는 그곳 베이커리실에 있던 산지 얼마 안 된 재료들이 금방 상해버리는 사실을 보고 놀란다. 계속되는 불길함에 유화는 카페 전에 누가 살았는지 등기부를 캐게 되고 그 땅이 형진이 소유하기 전 70년 동안 한규순이라는 여자의 소유였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현재 치매로 요양시설에 있었고 유화가 찾아가자 알 수 없는 일본말을 뺏어낸다. 그리고 그녀의 외조카로부터 그 땅을 이형진이란 남자에게 팔았다는 사실과 최근에도 혜령이란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 말한다. 이에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바로 혜령과 그 무당의 소행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리고 유화는 혜령과 접촉했던 무당에게 찾아가 진실을 듣게 된다. 혜령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남편 형진의 죽음으로 인해 그 땅에 불길한 기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유화는 이 터를 조사하던 중이 이 터가 일제시절 군산의 쌀을 수탈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이치카와 다케오란 남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이일용이란 이름으로 귀화를 시도하나 거부당하고 결국 자신의 땅과 부를 포기할 수 없어 자식과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자살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그 환영 속의 남자가 바로 그였다. 이 모든 사실을 남편 형용에게 알리고 이 군산을 뜨자고 하지만 이미 형용은 이 유메야를 포기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미 상한 디저트를 판닫는 소문이 SNS에 올라오면서 가게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었다. 유화는 현재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혜령밖에는 없음을 깨닫고 혜령과 그 무당을 통해 그 유메야에서 구판을 벌이지만 이내 형용에게 제지당하게 된다. 유나는 지금 자신이 벗어나야 할 곳은 군산이 아니라 형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식과 함께 형용 곁을 떠나려다 형용에 의해 카페 베이커리실에 감금된다. 형용은 유일하게 믿던 필석에게 찾아가는데 그의 집을 보고 놀란다. 성공한 사업가로 믿었던 필석의 집은 초라하고 알 수 없는 부적과 위패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필석을 마주한 순간 그에게서 사리를 느끼고 도망 나온다. 일제 시절 이치카와 다케치는 군산에서 쌀을 수탈해 일본에 수출하여 큰 부를 얻게 된다. 그리고 아내 마사코와 아들 게니치와 함께 살던 중 광복이 된다. 그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름을 이일용으로 개명하고 한국으로 귀화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한편 심상치 않은 마을 분위기에 마사코는 아이 게니치를 데리고 다케치로부터 도망을 시도한다. 이를 도와줬던 조선인 하인 효심은 마사코에게 증표로 비녀를 건네주는데 도망가던 중 결국 마사코는 다케치에게 사로잡히고 집안 창고에 감금된다. 그리고 어느 날 다케치는 칼을 들고 창고 문을 여는데 다케치는 효심이 준 비녀를 다케치의 눈을 향해 찌르고 그 길로 달아난다. 하지만 이것은 환영이었고 지금 비녀를 들고 있던 자신은 바로 유화였으며 비녀의 눈이 찌러 죽어가는 남자는 바로 형용이었다. 한편 몸져 누워있던 상조에게 혜령이 찾아오고 그녀는 상조의 부한 땅을 자신이 경매로 인수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제는 황폐하게 흉가가 되어버린 유메야의 필석이 찾아온다. 필석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옛날 가족 사진을 꺼내며 이제야 집을 다시 찾았다고 말한다. 사실 다케치는 광복 후 마을 주민들에 의해 처참히 맞아 죽고 그 시체를 그 터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후 조선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 땅은 그의 하녀 효심의 딸이었던 규순이 인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도망친 마사코와 게니치는 한국에 남아 한국인 이름으로 개명하고 한국인으로 살아갔으며 게니치는 이후 자식을 필석이라고 짓는다. 그렇게 모든 것을 되찾았다 느낀 필석은 어느 순간 유메나 천장에 보이는 이영용이라는 글자를 보고 놀란다.
그리고 갑자기 집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형용의 환영과 함께 집과 필석은 다 전소해버린다.